정부는 과세표준 2천억 원 넘는 대기업 129군데에 대해서 법인세를 22%, 현재 22%에서 25%로 올리기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25%라는 근거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부 측의 의견은 OECD 통계를 인용해서 OECD 35개국 중에 G20 국가 11개국의 법인세 평균이 24.7%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적극 참고하지 않았나 봅니다. 법인세 25%로 올리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세가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OECD 여러 국가들이 사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 증가 대신에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단일세율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서 그 단일세율을 적용시키면 사실은 이 세금 거두기도 덜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평과세가 되죠. 왜냐하면은 세금은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특정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소득 재분배가 목표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46.8%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이라면 먼저 근로세 한 푼도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46.8%에 대한 세금을 분배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법인세 증가를 하는 것이 같이 추진되어야만 그 명분상 논리상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25%를 내는 법인세 25%를 내야 되는 부자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닙니다만은 부자가 돈을 낼 때에 그 돈이 긍정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부자가 돈을 낼 때 자랑스럽게 내야 됩니다. 자기가 내는 세금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와 국민들에게 더 잘 사는 삶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여한다라는 자긍심이 생길 때 그들이 돈을 즐겁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불과 열흘 만에 해당 부처나 뭐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다시 이 세금 법인세의 정책을 바꿔서 바로 부자에 대한 증세와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면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까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있는 놈들이, 제가 놈이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그러나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있는 놈들이 세금 더 내는 건 당연하지.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태도로 부자나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고도 사회로부터 있는 놈, 그 돈은 도둑질해서 벌은 돈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고 나쁜 놈으로까지 취급당하는데 무슨 의욕으로 그들이 재투자에 적극적이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OECD 통계를 굉장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하나이고 나름대로 OECD에서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총체적인 차원에서 인용이라보다 정부가 필요한 만큼 뽑아서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든가 뭐 소주 소비가 1위라든가 그 다음에 성형수술이 1위라든가 출산율이 최하라든가 이런 숫자는 사실 국가정책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25%로 법인세를 올리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세금이 모든 국민이 내야 될 부담이고 의무다라는 생각을 더 희미하게 거의 망각하게 됩니다.
정세의 90%에게 대해서 가져다 1% 정세가 90%에게 가져다 줄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는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민이 이것은 국민의 의무니까 세금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하기 때문에 핀셋 증세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정부가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90%의 숫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 부담은 부자들이 하면 되는 거다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기본 개념조차도 설명 없이. 뿐만 아닙니다. OECD 평균, 또 여기 OECD 코테이션이 나오는데 OECD 평균보다 공무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 공무원 늘려야 된다.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퇴직 후 연금까지 지불하는 것을 다 함께 계산했을 때 1인당 17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인당 17억 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넣는다니까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 역시 조만간 그 지출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강경희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국민의 공론을 듣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민배심원단이나 아니면 국민배심원단으로 해서 이 결정을 해야 될 상당한 부분은 탈원전이 아니고 증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공론화를 했을 때에 공론화를 거쳤을 때 국민 대다수가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정부와 여권은 지금과 같은 선심정책, 퍼주기식 공약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 세금을 더 안 내는데 무슨 돈 가지고 선심 공약을 하고 무슨 돈으로 퍼주기식을 합니까? 무슨 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합니까? 무슨 돈으로 공무원을 뽑습니까? 무슨 돈으로 전기세를 더 부담을 해줍니까? 1%한테만 세금을 더 걷으면 90%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증세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도 되고 도리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아주 위험한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1% 정세의 문제가 뭐냐면 1% 정세는 우리 사회에 이미 뿌리 깊은 부자에 대한 철저한 증오와 배아픈 심리를 일시적으로는 충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사회를 더 깊이 양극화시켜 나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더욱 커지고 결국은 사회 전체가 증오와 불신으로 가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양극화와 적대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면모니까 어느 국가라도 다 겪고 있는 것이니까 한국에만 유독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유독 뿌리가 깊습니다. 비슷한 속담은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리고 과거에는 배가 고파 죽었지만 지금 배가 아파 죽는다.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리가 큰 이유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천천히 점진적인 성장, 사회 구조에 순응하면서 되기보다는 급격한 발달에 의해서 표현이 뭐합니다만 쫄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은 그것이 자본이 돼서 더 큰 자본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서 이 적대감이 더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 간의 적대감을 극소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조선일보가 주관한 제8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오바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더 큰 위협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기여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양극화와 적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 그리고 국가정책, 통계발표, 정말 지금 소통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가장 잘할 것으로 기대한 대통령께서 가장 불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스스로 내놓은 인사 5원칙, 형식적인 원칙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태도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역량이, 후보자 역량이 남달랐기 때문에 설사 5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선발된, 임명된 정부 부처의 수장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통 없이 밀어붙인 대통령의 용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런 용기를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요? 탈원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전문가들이 앉아서 치열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고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심지어는 내가 왜 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런 완전 비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국가 전력수급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들에게 국가 전력수급을 결정하는 정책을 통째로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한편으로 탈원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시민 대시민단까지 만들고 나가고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원자로 없이 핵잠수함 가능합니까? 아니면 무기를 위해서는 원자로를 계속 원전을 돌리고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국민들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로를 안 쓰겠다는 겁니까? 원전을 끄겠다는 겁니까? 이것 역시 대통령의 소신인지 아니면 누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같은 맥락입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는 말을 하고 난 뒤 4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임시 배치조차도 아니고 다급한 나머지 임시 답변을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임시 배치를 하라는 지시 자체도 거의 충동적 수준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런 결정조차도 누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고 이런 정말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대통령의 정책적 지시가 이렇게 쉽게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바뀐다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 신뢰는 조만간에 끝이 납니다. 북핵 문제를 봅시다. 미국은 지금 전쟁이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냐 두 가지 극단의 카드를 들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한국을 고려한 배려한 대안은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끄집어내는 것을 언론에서는 한국을 빼놓고 미국이 알아서 북한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코리안 패싱, 다시 말하면 한국 배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코리안 패싱이 아니라
코리안 베싱이라고 봅니다. 그냥 배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을 완전 무시하고 두들겨 패는 코리안 베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한국은 빠져서 있어라. 한국은 낄 자리도 없다라는 채찍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찍질을 당하고도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한 통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의 목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들 역시 당리당략에 급급해서 당리당략 싸움에 급급해서 대통령에게 이래도 되겠냐고 따지거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취약할 때에 여당은 어쩌면 대통령에게 이런 엉뚱한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야당이 취약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더 심어주는 하나의 엉뚱한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청와대의 참모들과 정부 부처 수장 그리고 여당이 앞서서 대통령에게 지금 지지도가 80%나 될 때에 이 열기를 잃지 말고 대통령께서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십시오. 저희들이 펜스도 대주고 때에 따라서는 칸막이 역할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를 보십시오. 선거 때 백인 저소득층, 백인 저학력층만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대통령이 포퓰리스트적인 대안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나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부처 수장들은 진정한 용기를 내요. 더 정제된 토론과 정책에 대한 더 정제된 토론과 소통 절차를 거쳐 정책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기간 내에 국민 전체를 진정으로 위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정치권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